이슈 돋보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청년 희망적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청년분들 모두 원활히 신청해서 지급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지원금이냐 또 누굴 위한 적금이냐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던데요.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이야기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신청과 지급이 또 진행되고는 있다고 하던데 그동안은 영업 제한 피해에 비하면 택도 없다라는 평도 있고요. 네. 피해를 받는데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가까스로 또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얼마로 하느냐, 13조다 또는 더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정치권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삿발 싸움을 하다가 결국 가까스로 16.9조의 추경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지원금이 지급하기로 했던 100만 원에 덧붙여서 이제 300만 원 전체 대상은 이제 332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대량으로 해서 매출액도 연 매출이 소상공인의 경우에 30억 원 이하에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사실상 오미크론 확진자가 뭐 17만 명대까지 어제 기준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 시간을 10시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6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손실 보상은 또 따로 이제 손실 보상대로 이제 지급이 될 텐데 이 부분도 뭐 이미 지급이 됐었던 500만 원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지난 4분기에 대한 손실 보상도 선지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일단은 뭐 소상공인 분들도 그렇고 식당이나 카페를 하시는 또 자영업청도 그렇고 일단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받기는 받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외되는 업종들이 많았죠. 그 부분도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가령 뭐 예식장도 그렇고 뭐 장례식장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실내 시설에 인원 제한이 있는 것까지 이제 포함된 것은 뭐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심정에 거기서 보시더라도 임대료 안 나갑니까? 임대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사실 매출액과 상관없이 건물주에게 따박따박 줄 수밖에 없는 게 임대료인데 그 금액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그래도 상당히 신속하게 또 당일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방역지원금도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날 넣더라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 소상공인 분들 또는 힘들어진 자영업청 분들에게는 분명히 한 줄기 빛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여기에도 또 제외되는 또 특수근로 고용직들도 있죠.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프리랜서라는 분들한테도 일정 소득 금액이 아주 적게 지급은 되지만 그것으로는 뭐 턱이 없죠. 그것으로 생활 자체가 아예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고 공연을 하지 못하는 문화예술계 종사업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여행업도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국내 여행 외에는 또 해외 여행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임대료나 그다음에 이 지원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업종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또 볼멘 소리 좀 아쉽다라고 하는 지적도 물론 뭐 받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뭐 30만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또 일상 회복적으로 가는 방향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른바 식료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방어주 쪽에도 조금 관심을 서서히 기울여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지난 월요일에 출시된 청년 희망적금도 화제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 확인부터 200만 명의 청년층이 몰렸고 신청 첫날에도 가입자가 몰리면서 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의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박 희망적금. 실제 내용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지금 한 6%대 쫙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11개 은행권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확인될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솔깃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6%대에 2년까지 이제 만기인데 최대 월 50만 원
이 적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만기가 됐을 때 최대 36만 원까지 장려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0% 됩니다. 네. 이런 지금 금융상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상당히 더딘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맞는 청년들에게는 와 이게 뭐야? 라고 정말 마구마구 은행권으로 달려가서 이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고요. 정부나 은행권에서 뭐 고심 끝에 내놓은 야심작이다. 청년 세대를 좀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상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이게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네. 뭐 200만 명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조회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 인원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을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충족될 수 있을지는 좀 꼼꼼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청년 희망 적금, 청년층의 주목을 많이 받은 만큼 형평성 논란으로 청년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수준 등 가입 조건이 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결국 소득과 연령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소득과 연령이니까 자산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금수저다. 부모님이 재산이 워낙 많아서 건물을 하나 물려받았다. 가입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허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실제 지난해에 소득이 기준으로 3,600만 원 이하인데 실수령액으로 말씀을 드려야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세금 다 떼고 한 월 270만 원을 수령하면은 가입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민국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 네. 이걸 가입할 수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대부분의 웬만한 기업의 신입 직원이라도 총급여는 세금 전 급여는 3,600만 원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요새 이제 일종의 임금 인플레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입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취준생도 안 됩니다. 청년인데 취준생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급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급여 조건이 지난해 3,600만 비교해서.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또 뭐냐 연령도 문제인데 만 19세 이상 34세까지만 가는 35세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니 35세는 청년 아니고 36세는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도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 이제 한 처음에 계산이 한 38만 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 256억 원 정도 재원을 확보했는데 이대로 안 되거든요. 한 200만 명 가입한다 그러면은 한 2,400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네. 것도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하냐. 또 하나 중요한 게 외국인도 가능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국인은 이렇게 까다로운데 네. 외국인도 일정한 세금을 내고 급여가 있으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지적과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희망 적금도 그렇고요. 앞서 다룬 소상공인 지원금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복지를 명분으로 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큽니다. 국민을 위한 지원책이라고는 하는데 공짜 혜택이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다 국가 세금으로서 네. 또 운용되고 기획된 상품인데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참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청년들을 위한 상품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 왜 없을까? 물론 이제 개미 투자자느냐 주식 투자로 상당히 또 전환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기획하는 것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상품 외에도 지금 대선 후보들도 계속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금융 상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금융 상품까지도 대선에서 이 정치권에서 후보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국가 재원도 중요하고 또 재정 건전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일종의 청년 세대, MZ 세대, 2030 표심을 노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품들이 좀 많이 장기적으로 좀 장기 상품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시점에만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다면 제대로 자산 또 형성을 위한 청년 세대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또 가입 조건도
조금만 고민을 더 해보면은 더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포퓰리즘 매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다른 나라를 보아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국민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굴복한 나라는 어김없이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슈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